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네, 이주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이제 9월 3일에 업로드 되긴 합니다만, 지금 녹음하는 날은 8월 16일. 네, 8.15 광복절이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두 분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정통하신 그런 분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이제 8.15 행사가, 예? 경축식이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우리 김세호 PD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가셨나요? 아, 그럼요. 아니, 정부 주체는 안 가고요.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별도의 시민 기념식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연구소 전체들이 참석하고 한 600~700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태양볕 아래서 네. 경축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네. 예? 네. 빵도 막 사 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진짜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드는 2024년의 광복절 즈음.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예? 이런 작금의 이 현실, 우리 신현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뭐 당시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보기도 했어요. 네. 저같이 단어에 민감한 사람은 광복, 독립, 해방, 네. 건국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로 통일하자. 네. 해방절 어떠냐? 해방절.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또 하나 제가 찾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안 쓰게 된 단어가 있는데 네. 복국이에요. 복국. 예, 복국. 예. 복국. 나라를 되찾았다. 건국이 아니라 복국. 예. 복국. 복국.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 이제 복국도 좀 생각나고. 왕국 및 복국. 예. 그 복국 뒤에 그다음에 뭐 건국 뭐 이런 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라를 되찾고 네. 그다음에 새 나라를 세우자. 음. 그래서 그때 뭐 신한 이런 것도 국호로 제기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한국. 그래서 이 대한이나 지금 우리 쓰는 한국이란 말도 처음부터 썼던 말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조선이라는 말을 써왔었고, 그다음에 뭐 좌우합작 시도하신 분들은 뭐 고려란 말도 쓰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신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포괄하는 말은 해방이다. 네. 해방이다. 일단 풀려났다. 해방된 민족이다. 네. 이게 제일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고 가장 적확한 말이 아닌가라는. 예. 역시 선생님이 독립기념관장이 됐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방기념관장. 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좀 용어, 단어 이런 거에 남다른 감성을 좀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우리 이주희 선생님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같은 맥을 이어서 좀 보자면은 네. 노래 가사 중에 자유의 종이 울어 8.15는 왔건만 네.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도 해방과 독립을 일단 구분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왔다는 것은 해방인데 그건 그거고 독립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땡땡된 역마차죠. 땡땡이 무엇인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울어라 은방울이라고 처음에 발표가 됐는데 네. 가사가 사실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방된 역마차라는 제목의 음반도 나왔기 때문에 뭐 둘 다 가능한데 어쨌든 그것도 해방은 해방이죠. 또. 해방이 됐으니까 네. 45년 8월 15일은 해방절이죠. 해방절. 그렇죠. 그렇지만 독립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아직 미 군정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도 독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분단 시대를 살고 있기 그건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시고요. 네.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은 다 동의할 수 있다. 네. 저의 그 소견으로 봤을 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이냐는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국절을 얘기하는 건 결국엔 식민지의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 완전히 인적 청산이나 그런 참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반공주의자로 변하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냉전 논리에 기반한,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건국절 논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는 신현준 선생님을 선두에서 아니, 이거를 저도 물리쳐야 한다. 찾아봤어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 네네. 공식적으로 네. 을 반대한 사람들은 건국이라는 말을 안 썼느냐. 진짜로. 봤더니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이 됐다. 네. 건국을 하자. 네.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안 된 거예요. 건국은. 그 사람들도 건국이라고 썼어요. 저는 냉정히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학자인데 네. 예. 그렇게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네. 김세호 PD처럼. 네. 그러나 네. 그때 건국이라는 것은 그렇죠. 통일된 나라의 건국.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말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 때 민족해방 투쟁했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분단된 나라를 상정하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예? 뭐 그런 거죠. 예. 예. 하여간 말씀하셨네. 민족 해방 투쟁이지. 예. 민족 광복 투쟁. 광복군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하여간 어찌됐건 아까 민족 건국 투쟁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없었죠.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 시민식은 없었어요. 너무 그 용어에 집착하시는 거 아닙니까? 41년에 건국 강령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글쎄요. 그게 건국이 바로 목표였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하여간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한 이 싸움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느냐의 이 싸움에서 우리 신현준 선생님을 선두에 모시고 네. 네,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다. 좋은 해방의 그날까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아니 왜 지웁니까? 이거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진도 나가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가 이제 가운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처음에 저희 둘이 좀 생각할 때 약간 좀 사실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람 이름도 어렵고 이런 노래들을 몇 주 동안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쉬는 코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익숙한 네. 무언가를 해보는 게 쉬는 데는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게 이제 아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리랑이 큰 주제인데 어쨌든 동아시아 유행가라는 전체 타이틀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오늘의 이제 아리랑은 조선 민요에서 동아시아의 유행가로 전화한 그런 아리랑을 이제 보자는 겁니다. 네. 이 광복절하고도 살짝 또 엮여갈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애국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를 애국가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체로 뭐가 좋을까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아리랑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리랑을 국가로 하기엔 약간 조금 템포가 처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만 선택을 하라고 해서 아마 투표했을 때는 적지 네. 않은 수가 예, 뭐 만만치 않은 진짜 수가. 그걸 예. 꼭 하자고 막 이런 주장이 아니라 예. 이게 뭔가 이렇게 투표 같은 걸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아리랑이 꽤 뭐 그렇겠죠. 지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걸로 알고 그만큼 있어요. 아리랑이 뭔가 하여튼 민족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서 특정한 하여튼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 변이 양상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현준 선생님께서 음악을 먼저 듣고 얘기를 좀 많이 하자.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음악을 듣지 말고 음악을 먼저 듣고 얘기를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야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 음악을 지금 듣고 예. 거기에 얘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곡 들을까요?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아리랑입니다. 네. 아
자, 이 아리랑은 어떤 버전인가요? 예, 지금 들으신 것은 1930년에 발매된 음반에 담긴 소리거든요. 네. 노래 부른 사람은 김현실. 지금은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조선에서 제일 가는 배우이면서 노래도 제법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 활동도 했던 인물입니다. 기생 출신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렇죠.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예. 근데 네. 볼 수는 없죠. 필름이 사라져서. 네. 그 임자 없는 나룻배에 그 남자 주인공이 나운규, 네. 그다음에 여주인공이 문예봉. 네. 근데 문예봉이 나운규의 딸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딸을 낳고 곧 죽어버린 나운규의 아내가 바로 김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여배우 겸 가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중 일이긴 한데 이분이 또 북으로 가셔서 예. 전쟁통에 북한으로 가서 북에서도 배우 활동을 또 오래 했어요. 인민배우인가 공군배우인가 뭐 아마 됐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이 김현실이 부른 아리랑은 왜 이제 첫 곡으로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원래 이 아리랑이 1926년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요가 아니고 대중가요죠. 예, 그러니까 기존 민요 가락을 참고해서 완전히 서양 음악식으로 유행가를 만든 건데 예. 이게 처음에는 극장 무대에서만 불렸던 거죠. 무성 영화 상영을 할 때는 변사도 있고 뭐 악사도 있고 가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인기를 끄니까 음반이 만들어집니다. 영화를 그 축약해서 네. 이제 변사랑 악사랑 가수가 함께 녹음하는 그게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만 따로 떼서 별도로 녹음한 음반이 또 이제 발매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준비한 이 노래 김현실 아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만 담긴 아리랑으로서는 뭐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몇 년도에 발매된 1930년. 예. 그러니까 4년 시차가 나잖아요. 영화 처음 상영할 때하고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노래가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처음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세상에서 세간에서 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품성이 확인된 노래가 뒤늦게 음반에 담기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의 작은 제목이 조선 민요에서 동아시아 유행가잖아요. 그럼 이 아리랑이 동아시아의 유행가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두 가지 변이가 바로 생기는데 하나는 유행가로 만들어졌고 지금 들으신 김현실 노래를 봐도 양악 반주고 네. 별로 민요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데 좀 못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예,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전문 가수는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1931년쯤 되면은 국악계에서 말하자면 전통음악계에서 이 아리랑을 전통음악 레퍼토리화해요. 경기소리 명창, 뭐 소도소리 명창 이런 분들이 전통악기 반주에 맞춰서 또는 무반주로 이 아리랑을 녹음한 음반들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가로 만들어진 곡이 오히려 민요화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났던 거고요. 근데 원래 민요였던 걸 대중음악화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다시 또 민요화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럼 원래 있었던 그 민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많이? 그래서 이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 부르죠. 사실 본조라는 되게 것은 혼란스러운 용어인데 본. 예. 가장 기본. 예.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곡 기반인데 조금 다르죠. 멜로디가. 어떻게 다른가요? 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 레 미 도라 솔이잖아요. 예. 이거는 솔 솔라 도 도레 이런 식이에요. 조금 다르죠? 예. 잘 조금 모르시죠?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요. 예. 예. 어쨌든 예.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 레 미 도라 솔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아리랑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아리랑의 본조. 네. 그러면은 본조가 아닌 건 뭐가 있었느냐? 구조 아리랑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선교사의 헐버트라는 분이 그거 체보를 한 거예요. 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 다니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불러볼게요. 예. 좀 이상하지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진도 아리랑 아닙니까?
아니 다르죠, 그것도. 네. 아, 그래요? 이 멜로디가 유사한데 예. 솔라솔 솔라솔 도도레미레도라솔 이런 식이에요. 예. 이거를 보통 구조 아리랑 불렀죠. 네. 그래서 구조 본조. 근데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민요란 원래 이런 것이다. 가사란 것은 어떤 얼개가 있어요. 근데 가사도 계속 바뀌고 곡조도 바뀌는 거죠.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희 박사의 고유한 개념이죠. 쪼. 남들 다 쓰는 말을. 쪼가 있다. 유난히 잘 쓰잖아요. 쪼. 본쪼가 있고 예. 구쪼가 있고 또 신조 아리랑이라는 것도 있었죠. 민요란 건 원래 그래요. 그때 무슨 레코딩이 딱 있어가지고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가사도 좀 변형이 있고 요즘 말로 멜로디도 변형이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변이가 생기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그게 동아시아로 퍼지면 조선을 넘어서 퍼지는 변이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을 쪼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준희 박사가 만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거들로. 근데 그 맞나요? 말씀하신 뭐 본조, 구조 이런 얘기를 지금은 쓰는데 그 당시에 있던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아리랑인데 네. 후대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겠으니까 지금 전해오는 아리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밀양 아리랑도 그렇게 붙인 거고, 예,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이름이 쓰이긴 했지만 어쨌든 본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하여튼 다양한 아리랑이 어쨌든 존재를 했고, 예. 근데 그 중에서 유행가와 어쨌든 관련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이 영화 주제가 아리랑이고. 그 동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간 아리랑도 요걸 기본으로 하죠. 근데 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일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정선 아리랑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 우리 강원도민들은 정선 그렇죠. 아리랑. 예. 빼놓으면 섭섭해. 사실 아리랑의 원 뿌리는 네. 그 강원도 아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예. 네. 그게 남한강 줄기 타고 서울로 전해졌다. 예. 이런 게 정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밀양 머슴 아리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날 좀 봐요. 네. 홀로 아리랑도 있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축구 박스. 예. 구로아리랑도 있어요. 영화죠. 예. 옥소리 씨 나왔던 예. 박철 씨하고 결국 이혼하게 되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김현실 씨는 아까 뭐 월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동안은 납북으로 나요. 납북. 왜냐하면 남편이 일본인이었다는 뭐 설이 있고요. 예. 근데 뭐 전쟁 때인가 그 전인가 이렇게 헤어졌다고 그러고 근데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김계자라는 분인데 뭐 숙부가 그냥 키웠고 그리고 숙부는 김학성 씨라는 촬영 기사였다. 네. 그러니까 외숙. 예, 외숙. 예. 그래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김계자 씨는 유명한 분인데. 그렇죠. 60년대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60년대 재즈 싱거 그 네. 당시 표기로. 네. 그러니까 패티김 같은 존재죠. 활약했고 꽤 인기가 좋았어요. 무대에서. 무대에서 음반은 좀 뒤에 냈는데 음반으로 그렇게 빛을 보지는 않았는데 네. 국내에서보다도 오히려 그 외국에서 뭐 오키나와, 홍콩, 뭐, 예, 이런 일본에서 데서, 괜찮았다고. 일본에서. 그리고 그 굉장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65년에 귀국 공연을 했는데 그 찬사를 받고 Sad Movie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그쵸. 그 노래가 절찬을 받았다. 윤복희랑 같이 무대에 있는 사진도 나오는데 이렇게 좀 월북이나 납북에 좀 모호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일찍 외국을 나간다. 예. 정말요. 네, 예. 그렇죠. 예. 연좌제가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게 여기서 살기가 의심쩍으면 쉽지가 않은 것도 있죠. 예. 그 중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김시스터스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거기도 그런 저는 문제가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예. 아버지가 예. 뭐 어쨌든 아버지가 김혜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으로 갔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예, 북으로 납북이라고 판명이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그런 거지. 그렇죠. 당시에는 네. 이렇게 뭐 네. 여기 없으면 다 죄인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모함하던 사람들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납북된 어부들도 돌아와서 간첩으로 몰리는 그렇죠. 세상인데요. 뭐 뭐. 예, 예, 예. 예. 그래서 김 계좌는 김현실의 딸이다. 하나 더 얹자면은 최은희 최은희 씨. 예, 신우이다. 어. 아, 예, 예. 최은희 씨 신우이요? 그러니까 저 김학성, 네. 김연실의 남동생의 네. 그 부인이 네.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최은희 선생이었죠. 아, 이혼을 그러다가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신상옥 예. 감독. 아. 그래서 방금 들은 곡을 이렇게 마음 놓게 들은 지도 얼마 안 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아, 북으로 갔기 아. 때문에. 아. 근데 꼭 그거보다는 예. 판값이 너무 비쌌어요. 아. 지금도 비싸고. 아,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김현실 버전의 아리랑이 음반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지금 일본 야후 옥션에 30만 엔 정도에 나와 있는데 그럼 아무도 안 사고 있습니다. 300만 원. 예, 아무도 안 삽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실제로 가격에 영향이 있죠. 예. 네. 방송이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뭐 그다지. 예. 그럼 다음 음악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바로 네. 그러니까 영화 주제가로서 처음 만들어진 때가 26년이고 이렇게 독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아리랑 네. 노래 음반이 30년에 나왔는데 바로 이듬해 상당히 놀라운 속도죠. 일본에서 아리랑 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첫 번째 아리랑 음반이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그냥 아리랑이에요. 가타카나로 써서 아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가사는 이제 일본 말로 했는데 후렴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건 다 그냥 또 살렸습니다. 조선말로. 그건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기가. 예, 완전히 다른 말로 뜯어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살렸고 음. 이 첫 번째 일본 아리랑을 부른 가수가 한자로 금색 가면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 마스크를 썼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희한한 성씨가 많다고 해도 성이 금색이요 이름이 가면일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명인데 재미있는 거는 금색 가면으로 썼는데 이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골든 마스크로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곤지키 카멘 이렇게 읽을 줄 알았더니 골든 마스크라고 또 써놨더라고요. 네. 하여튼 뜻은 통하니까. 금색 가면이 왜 이렇게 이런 좀 특이한 예명을 썼냐 하면 실제로 가면을 쓰고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그 음반 가사지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복면가왕. 예, 딱 그런 겁니다. 네. 뭐 좀 이렇게 신비주의 컨셉?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실 웬만한 어떤 그 상업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뭐 그 옛날에도 한 100년 전에도 웬만한 것들은 다 동원을 했다는 걸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죠. 예. 그럼 여기서 골든 마스크가 부른 노래. 예. 아리랑이죠, 제목. 예, 그냥 아리랑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자, 31년에 발표된 일본 골든 마스크의 아리랑. 예.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1년 만에 일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음반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음반을.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네.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리랑 김현실 아리랑 음반을 제작한 음반 회사가 빅터예요. 빅터. 일본 빅터. 네. 근데 지금 방금 들은 골든 마스크의 아리랑 음반도 빅터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소설도 써볼 수 있다는 거죠. 김현실이 이제 그 기타 일행들이 그때는 일본 가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동경 가서 녹음을 했는데 일본의 뭐 그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그래서 저 노래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처음 듣는 사람도 멜로디가 뭐 일단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선 노래는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상품성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내선 일체를 획책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 내선 일체 획책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 단계에선 아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음모적이네요. 네. 멜로디가 내선 괜찮지 않나요? 일체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리엔탈리즘적인 면은 있죠. 오리엔탈리즘적.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노래는 네. 근대적인데 조선의 노래는 네. 전통적이다. 지들도 오리엔탈이면서 무슨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요. 아니 그거를- 지들도 오리엔탈이면서 맞아요. 무슨 그게 재밌는데 오리엔탈리즘. 그거를 오리엔탈리즘 불러요. 진짜로요? 일본의 그런 말이 오리엔탈리즘.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예, 예. 그런 같은- 용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일본은 아시아의 일부이면서 네. 일본은 아시아와 다르다. 타라입고. 예. 네. 일본은 이건 섬이라서 예. 아시아 대륙은 아니다. 아시아 일부지만 예. 영국이 유럽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음. 아시아의 영국인이 뭐니 하면서 인종도 다르다고 생각한. 상상할 수 있는 했는데요. 모든 걸 생각해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그렇게 크게 번거롭지 않은 방식으로 간단한 통계를 내봤는데 45년 이전에 일본에서 그 음반으로 제작된 발표된 노래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목에 뭔가 아리랑이 들어간 게 한 100곡 가까이 됩니다. 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게 다 조선 아리랑도 아니고 아리랑 붙여서 그냥 새로 만든 새로 곡들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블루스 그러면 일본 노래인데 예. 일본이 창작이고 일본 가수가 부른 건데 미국 흑인의 블루스를 그 쪼를 낸 것이듯이 무슨 아리랑 그러면은 꼭 조선의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조선의 쪼를 너무 남용한다. 내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낸 것이면 아리랑이라고 쓰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그래서, 해석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우리의 신성한 이 아리랑을 네. 일본 놈들이 감히 천박한 유행가로 써먹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예컨대 멕시코의 그 신성한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는 뱃삼의 무초를 들여다가 조선의 한국이 천박하기에 여자 이름으로 바꿔 부르지 않느냐라는 여자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고요? 뱃삼의 무초 현인 선생 버전? 그런 식의 어떤 그 주장을 더 펴면은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아니고 키스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리랑을 신성시한다, 뭐 이렇게 좀 경직되게 바라본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방송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예. 너무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다. 예. 저는 또 그 가십성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고바야시 치요코는 이제 1910년생이라서 이게 골든 마스크의 예. 본명이 예. 고바야시 치요코. 근데 왜 금색 가면이라고 그 가명 및 탈을 쓰고 나왔는가? 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신비주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제 동경음악학교 맞아요. 출신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리고
1910년생이면 네. 뒤에 일본 전전 유행가를 대표하는 디바들 여가수보다 조금 위에요. 네. 조금 위에요. 10년생이면 이미 이때 30년이면 그때 20살 넘었을 테니까 조금 위죠. 그래서 아마 그 음악학교 출신이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닐까. 신분을 가리기 위한 용. 예.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성공을 해서 네. 다음에 본명을 바로 그냥 사용합니다. 뭐 때려치우고. 예. 왜냐하면 이분이 상당한 미모, 제가 보기 미모가 아니라 네. 그 대중이 보기에 저런 절세 미녀가 있다니 네. 할 정도의 미모였고요. 예. 사진 보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그 목소리 굉장히 고음이죠. 그리고 클래식, 이른바 클래식 성악 소프라노 창법이죠. 그러니까 고음의 미모에. 그러니까 그냥 다 드러내고 해도 될 건데 아마도 일본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번에 후지야마 이치로 얘기도 했었고 네. 비슷한 케이스죠. 오늘 좀 이따 들을 아와야 노리꼬도 그런데 다 그 이른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술음악 그 음악학교 출신들인데 이제 대중음악으로 이제 빠진 경우라서 예. 이 경우는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이분은 특히 또 가극 쪽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오페라 가수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나중에는 저 니가타 있죠. 북송소들을 유명한 네. 그쵸. 한국으로 치면 속초. 예. 근데 반대쪽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가극 학교 열어서 소녀들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그쪽으로 많이 해서 유행가 가수로 아주 많은 레코드를 남기지는 않았죠. 다른 가수들처럼. 쉽게 말하면 클래식이랑 대중음악 사이에 걸쳐 있었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이 유행가가 푸대접을 사회적으로 받은 것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도 뭐 역시 그랬을 것 같고요. 네. 동아시아 전체에서 그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입니다. 네. 그럼 다음 아리랑 버전 한번 들어보죠. 예, 바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아와야 노리꼬의 노래를 또 준비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멜로디를 지금 세 곡째 듣게 되는 셈이라서 조금 떠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섬세하게 들어보면은 또 이 변이가 차이가 다 있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아리랑은 제목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냥 아리랑이 아니라 아리랑노 우따. 그러니까 아리랑의 노래란 뜻이고 일본에서 나왔죠. 1932년에 발표된 음반인데 아와야 노리꼬라는 가수와 함께 하세가와 이치로라는 또 남자 가수가 듀엣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세가와 이치로는 조선 사람이거든요. 최규혁. 그렇죠. 네. 저번에 이게 들었던 생각이 예, 나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한일 합작 아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아리랑은 편곡이 좀 독특해요 나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은 네. 느끼실 수 있는데 고가마사오의 편곡입니다.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봉해와 고의 육은 아미다 고마
힘이 여매님이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동에 오고유들 (1932년) 일본에서 나온 아리랑입니다. 하세가와 이치로 최규엽의 일본식 이름이죠. 그리고 아와야 노리코 두 사람이 불렀는데 고가 마사오가 편곡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뽕삘이 많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건 안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고가 마사오의 그 손길이라는 거는 네. 그 만돌린 현악기를 좀 독특하게 쓰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고가 예. 특유의 예. 그런 게 요 아리랑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 예.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트로트 색깔이 많이 들어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색깔은 잘 안 나오네요. 예. 나중에 했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죠. 예컨대 50년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건 아니지만은 50년대 일본에서 나온 그 스가우라 스즈코라는 또 유명한 가수가 아리랑을 부른 게 있는데 예. 그것도 제법 그 당시에 히트를 했거든요. 예. 들으면은 일단 단조로 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으면은 진짜 이른바 뽕필이 상당히 짙게 나는 그런 아리랑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럼 고가 멜로디 하시면 안 되고 고가 마사오의 편곡 예. 하시는 게 오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 디스는 아니고 정정을 해드렸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와야 노리코 역시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1907년생 1999년에 돌아가셨고요. 1929년 22살 때 동경음악학교 수석 졸업했습니다. 원래 피아노과 들어갔는데 성악과를 전과해서 예. 수석 졸업해서 10년 만에 한 번 나올 소프라노다 했는데 근데 나중에 담배를 무지하게 피웠다고 하던데. 2년 뒤에 유행가 가수로 유행가 가수, 대중 가수 전향해서 고가 멜로디를 취입했습니다. 제목은 와타시 고노고로 유유지요. 나 요즘 우울해요. 근데 고가 멜로디인데요. 이런 그 한국 요즘 표현으로 좀 뽕 스타일 멜로디인데 독특해요. 우리 생각하는 뽕짝의 네. 이렇게 찐한 느낌이 안 들고 네.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규엽 씨가 그 당시 글을 쓴 게 있는 걸 바로 이준희 박사 저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이걸 녹음할 때 가사에 아리랑 원래 가사 있죠. 네. 당 조선말 가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그런 저급한 가사는 여기 안 실었다라고. 최규엽이 그건 저급한 가사라고 평가를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소리지. 예.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노래와 연결이 돼서 네.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띄우신 것 같은데 그냥 보아 넘길 멘트가 아닙니다, 사실. 예. 그걸 왜 저급한 가사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저급한 가사를 두고 민족의 말하자면 이런 절대시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리랑이 사실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특히 배웠다는 분들한테는. 엘리트들이요. 예. 저작거리의 음악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예. 야비한. 예. 그리고 최기업 선생님의 삶은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해주십시오, 나쁘게. 존경할 만한 삶은 아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인물이. 총평하자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삶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구석은 별로 없다. 마지막에 월북은 하셨는데 예.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삶까지는 아니다라는 말. 저희 대중가의 열전 그때 했죠. 가왕편 예. 6편이 최기업인데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스캔들이 많았어요. 우수한 스캔들로. 많았죠. 네.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 스캔들 많았고 그래서 제가 롤모델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다음 곡 들어볼까요, 먼저? 예. 이건 진짜 노래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예.
하늘이 부르는 나를 가고 소가리 모이는 노루들이 그리운 서강남 부도 못 가면 삼천리 물길이 어려운가 이 갈목 상한 뒤 오랜이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비야 아리랑 강남에 어서 가세 그리운 서강남 건너가려면 돼지 때 뭉치듯 서로 뭉치듯 동해도 아리리 가면 간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에 서서가게 자,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일단 뭐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도 아리랑이 나오거든요. 후렴에 예,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에 어서 가세 이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리랑이 나오긴 하지만은 제목이 아리랑은 또 아닙니다. 네. 뭐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리운 강남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익히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유행가냐? 예. 가곡이 아니냐? 예, 이건 가곡으로 통상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들으신 그리운 강남은 유행가 가수들이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김용환, 그러니까 부른 순서대로 하자면 1절은 윤건영, 2절은 왕수복, 왕수복은 알죠. 그리고 3절은 김용환, 4절은 또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녹음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리운 강남이라는 곡은 이제 가곡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가곡처럼 만들어진 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934년에 이제 우리가 방금 들은 그리운 강남의 녹음이 발표가 됐는데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왜 아리랑 같은 이 비속한 노래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바로 그런 당시 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의 입장과 관련이 있는 곡이 또 이 그리운 강남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조선가요협회라는 조직, 단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신현준 선생님께서 할 말이 많지 않을까. 네. 제가 쓴 논문을 하나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곡인데요. 가, 요, 곡의 해부학이라고요. 언제 우리는 가를 쓰고 언제 요를 쓰고 언제 곡을 쓰냐. 우리가 군가, 교가, 사가 이럴 땐 가를 쓰죠. 군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동요, 민요, 노동요 이럴 땐 요, 만요
그때 예. 이걸 네. 쓰죠. 음. 곡은요. 가곡. 애창곡, 네. 번안곡, 히트곡. 히트가 번안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를 굳이 따지는 그리 그리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 네. 그건 읽어보면 알죠. 예. 그러니까 짧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는 보니까 사가, 군가 이런 식이잖아요. 교가. 예.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집단인 거죠. 단체나 집단이 함께 불렀을 때 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행가, 투쟁가는요? 운동가. 단체죠. 투쟁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유행가 유행가. 대중들이다. 그렇죠. 대중이 함께 부르는 거고. 요는 뭡니까? 요. 예. 요는 동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 구성 가운데 어린이라든가. 예. 그럼 곡은? 마녀는 이제 웃긴 사람들의 계층.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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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은 이제 그 노래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건 잘 짚으셨습니다. 예. 예. 그 노래에 포인트가 있어서 애창곡, 히트곡. 히트곡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뭐 절반 이상은 맞으셨고. 아, 진짜로요? 예. 와. 예. 나머지는 40%는 예. 여기 그 읽으시면 네. 저희는 알 것 같, 읽으면 되는데 예, 예. 시청자들은, 요새는 청취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네. 이거 검색하면 인터넷에 다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저 예술 가곡 대중 가요라는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47년 이후다. 그 전까지는 예술 가요, 예술 가요. 대중 가곡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막 그러니까 1929년에 조선가요협회는 오늘날 감각으로 언어 네. 감각으로 보면은 네. 가요 작가들의 모임. 대중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인들이랑 네. 그 이른바 예술 음악인, 네. 이른바 순수 음악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가 가요가 엉망진창이니까 아리랑 같은 거 부르지 말고 퇴폐적, 염세적, 망국적 가요를 네. 개선하겠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김동완 시인 있죠? 네. 하인 김동완 시인이 망국적 가요로 생활시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네. 그 나라 이미 망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을 망하겠다고 더 망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잘 있다고 하는. 아니 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강령도 내세워요. 우리는 건전한 조선가요의 민중화를 기한다. 이 민중도 사실은 80년대 민중이라는 뜻이 전혀 다르죠. 똑같지 않고 퇴폐적 악종가요 배격, 진취적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했고 그 성과물 중 하나가 요 곡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돈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당시 식자층들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저 기생이 대표하는 민중 예술이다. 그때 민중은 80년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그 특정한 곡을 지칭하는데 카츄샤, 표박가, 심순애가 같은 이준희 박사가 좋아하는 모든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예. 일본 유행가의 일본에서 번안곡들. 이준희 박사가 사랑하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뭐 기생이나 부르는 뭐 이런 그 이광수 선생 말이에요. 이건 더 오래됐어요. 1920년도에 말한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민요나 시가에 기초하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곡을 붙인 그런 거를 보급하자. 그래서 레코딩도 많이 해요. 누구 음반을 내는데 그것만 모아서 발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이라고. 잘 됐나요? 발표회가 아니라 그냥 발표가 아니라 뭐죠? 감상회. 감상회에서 예. 한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히트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가요협회 멤버들이 야심차게 네. 이런 저열한 노래들을 쓸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노래를 만들 테니까 따라와 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다. 계몽이죠, 계몽. 예. 네. 뭐 근데 이 곡이 그나마 알려진 네, 곡이 그나마 성공한 게 그리운 그리운 강남. 강남 마이태자 정도 마이테다도 좀 그래요.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름은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런 식자층들이 다 친일파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라고 보시면 아니, 근데 됩니다. 그 말을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죠. 아까 뭐 예로 들었던 김동완이나 뭐 이광수 다 뭐 이은성 반민족 네. 행위자들이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나마 남긴 성과가 이제 그리운 강남인데 네. 이 곡을 작곡한 안기영이라는 분도 어쨌든 대단한
당시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엘리트 음악인이거든요. 이번 가십은 이준희 담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운 강남을 이렇게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거를 작곡가가 동의를 했을까 싶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의 안 받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오늘 들은 김용환, 왕수복, 윤건영의 그리운 강남이 1934년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안기영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약간 실종, 잠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안기영이 영영 조선 땅에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대형 사고를 쳤나요? 그렇죠. 어떤 사고죠? 불륜. 아하. 그 정도면 뭐 대형 아니고 일상 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스케일이 좀 윤리의 커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 안기영 저는 안기영 곡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안기영 선생이 당시 이화여전의 음악과 교수였거든요. 아, 거기만 들어도 딱 그림이 나오죠. 이화여전이면 이제 학생하고 그렇죠. 아. 수제자랑 수제자. 이화여전 졸업한 이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던 김현순이라는 제자와 뭐 하여튼 바람이 난 거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부잣집의 딸이었다. 예, 돈도 많은 집. 예.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요. 두 사람이 갑자기 진짜.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뭐 사고 난 거 아니냐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 네. 하얼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러면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웅대한 스케일의 스캔들이 펼쳐지는데 하얼빈에 갔다가 북경으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안기영은 하얼빈에 있었고 김현순이 신경으로 가서 디테일이 좀 예. 그러니까 저기 김현순은 하얼빈에 안 갔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북경으로 네. 김현순 오빠가 북경에서 뭐 식당인가를 했다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북경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네. 상해도 갑니다. 안기영이 상해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또 도쿄로 갑니다. 그 당시 이화여전 이제 교수였는데 예. 그럼 그 교수직도 다 팽개치고 그럼요. 사랑의 도피를 간 거잖아요. 예. 와, 진짜 로맨티스트시네요. 근데 그 대가가 굉장히 혹독했어요. 아, 뭔가를 하면 대가가 있어야죠, 당연히. 음악계에서 정말 매장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36년에 3년 동안의 그 동아시아 유랑을 사랑의 방랑을 마치고 예. 돌아왔는데 애도 하나 안고 돌아왔는데 아,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예, 돌아왔는데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귀국 기념 음악회를 기획을 했는데 그 파토납니다. 왜냐하면은 취소됐죠. 안기영 그 본처가 또 있잖아요. 예.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사회 여기저기에서 이런 부도덕한 음악가가 웬 콘서트냐 해가지고 그것도 취소가 되고 하여튼 좀 어렵게 한동안 살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와중에 이 그리운 강남이 유행가 버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안기영 하이라이트가 선생. 있죠. 예. 두 분 다 이제 딱 50년 50년이에요? 전쟁 때 50년에 갔습니다. 이제 예. 북으로 가신다. 월북인가요? 월북? 예, 월북입니다. 뭐 이남 음악계에선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소신 그런 것도 월북이고 있죠. 뭐 그렇게 선택했겠죠. 그리고 이면상을 따라서 그리고 가서도 뭐 작곡을 많이 하십니다. 큰 풍파 없이 뭐 큰 풍파 없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존중받는 음악가로. 예. 김 땡땡님을 찬양하시는 곡도 많이 쓰시고. 김일성. 뭐 가사는 안 썼겠지만. 네. 뭐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운 강남은 정말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남한에서는 공식 금지곡이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월북 작가 곡이니까. 아니, 안기영 선생이 또 이북에서 창작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갔으니까. 예. 예. 그동안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 노래를 말하자면 고전 가요로 굉장히 존중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언제쯤 해금된 거예요, 이게? 이게 87년 88년 예. 그때죠. 6.29 선언 이후에. 아 그렇죠. 예. 그때가 이른바 제2의 해방공간 같은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88년부터 90년 사이가. 그렇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87년. 그때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뭐 정지용, 김기린 해금된다. 맞아요. 예, 예. 음악가 뭐 이런. 경우에는 김순남, 이건우 작품 해금됐대요. 그때죠. 예. 어찌됐건 말씀 들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홍상수 영화 보고 싶습니다. 예. 이어지는 곡도 좀 아리랑 제목은 썼지만은
그리운 강남과는 반대로 제목에는 아리랑이 없지만은 곡 속에는 아리랑이 있는 그리운 강남인데 예. 반대로 제목에는 아리랑이 있는데 네. 노래 자체에는 사실 아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또 다른 일본 아리랑이 있거든요. 제목이 뭔데요? 아리랑 브루스. 아리랑 브루스. 예. 이거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음악 먼저 듣죠. 예. 아리랑 브루스. 브루스. 예. 아리랑 블루스라 그러면 안 됩니까? 그 일본어 표기를 존중하자면은 브루스죠, 브루스. 브루스. 예, 예. 이게 언제 음악이에요? 1940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노래를 부른 가수는 가수이기도 했고 또 유명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다카미네 미에코라고. 네. 우리로 치면은 글쎄요. 뭐 최은희 정도급 하여튼 그러니까 원로 여배우. 유명한. 예,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예. 노래도 곧잘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다카미네 미에코 그 선집 CD가 일본에서 한참 뒤에 제작이 됐는데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타이틀곡이 아리랑 브루스더라고요. 이게 빅히트 곡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다카미네 미에코라는 배우 겸 가수의 대표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악 안에 아리랑을 좀 느끼기 힘든데 제목은 아리랑 브루스잖아요. 뭐 아리랑이 가사에 살짝 얘기 네. 언급은 되죠. 예. 그 이 정도면 막 일본에서 아리랑이 아주 유명하고 빅히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아까도 뭐 100곡 정도 이상 확인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뭘 예로 들면 좋을까? 하여튼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일상에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일상에 굉장히 낯설지 않은 그 무언가가 브루스죠, 뭐 브루스. 예. 무정 브루스. 예. 이제 예. 뭐 예컨대 뭐 스코틀랜드 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들송 같은 거. 예. 하여튼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뭐 이런 식의 노래처럼 그렇게 뭐 이질감 없이 일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도 대중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었던 게 뭐 하여튼 아리랑이 아니었을까. 예. 근데 이 음악에서 어떤 면에서 브루스를 느낄 수 있죠? 블루스를? 일단은 저 리듬이 예. 기타 학원에서 배울 때 예. 셔플 리듬이라고 부르죠. 셔플. 한 비트를 쪼갤 때 한 박자를 4번 음표, 8번 음표 쪼개는 게 아니라 네. 점. 한 2대 1로 딴따단 그리고 그게 약간 강제가 뒤에 있는 딴따단따단따단따 이게 뭐 흑인 음악 특징이라고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 일단 부등한 세분 uneven subdivision 한달 되나요? uneven 예. 교포인 줄 알았습니다. 부등한 subdivision 예. 세분 예. 딴따가 아니고 그다음에 강세는 백비트에 있다. 다음 비트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블루 노트. 네. 블루 노트는 이제 주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미와 시를 다른 것도 적용하는데 일반 많이 쓰는 게 미와 시를 이렇게 약간 낮춘다. 도레 미 플랫, 네. 시 플랫. 약간 단조도 아니고 장조도 아닌 느낌을 나게 하는 게 이제 그 음표는 블루 노트가 음표고요. 네. 네. 그런 거 블루스 스케일. 그래서 블루스 쪼. 근데 블루스면 말 그대로 조금 더 우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당시에 뭐 그 미국의 블루스를 예. 그대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나마 그거를 비슷하게 그거를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그거를 아시아의 대중들한테 맞게 약간 가공하고 그래서 먹히게 만든 사람이 이 핫도리 류이치였다. 바로 이 아리랑 브루스의 작곡자입니다. 작곡자가 핫도리 류이치였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귤이 뭐 회수를 건너면 뭐 네. 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블루스가 일본 브루스가 된 거를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책에도 그런 문구 있지 않았나요? 하여튼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탱자인지 탱자로 변한 건지 한라봉으로 변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어쨌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아리랑도 마찬가지인 거. 아리랑도 조선에서는 귤이었는데 일본 가서 탱자가 된 것이냐 뭐 예. 이런. 그러니까 블루스도 마찬가지로 넘나드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아리랑 브루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루스와 조선의 아리랑이 일본에서 땅에서? 예, 아리랑 브루스로 재탄생한 좀 특이한 예죠. 이게 아리랑이 그 곡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름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아리랑이 주는 의미가 뭐였어요? 조선의 이미지. 정조, 지금하고 똑같은 정조나 어떤 그런 이 가사에서 다는 못 들으셨겠지만은 아리랑 외에 하여튼 조선과 관련 있는 몇 가지 단어가 가사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투적이긴 한데 어쨌든 당시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선 땅에 와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리랑 뭐 예컨대 뭐 노래 가사는 안 나온 것 같아. 기생 이런 것들이 조선을 표상하는 단어고 이미지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종의 그 이른바 내지인의 좀 우월성에 아까 얘기했던 오리엔탈리즘 이게 겹쳐진 건가요? 나쁘게 보면 그렇고요. 예. 나쁘게 보면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만은 또 아닌 그렇게 측면도 본다면 있고. 조선에 예.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무시만 하고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조선을 좀 알고 싶어하고 어떤 조선에 대해서 그걸 궁금해하는? 대안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선의로 볼 수도 있는 여지. 이게 늘 양날의 칼같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근데 핫도리 류이치 사실은 네. 조선에 대한
애정이라면 애정, 있었던 사람은 고가 와서 온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살았으니까 조선에서. 네. 근데 핫도리 료이치는 중국에도 애정이 많았죠. 그래서 이 곡은 그래서 약간 특별하죠. 예. 특히 상하이에 대해서 핫도리 료이치가 했던 거는 아마 마지막 시간? 그렇죠. 마지막 시간에서 많이 다룰 것 같고요. 예. 오늘 맥락에서는 아마 요 곡 이전에 핫도리 료이치가 브루스 연작을 내고 히트를 쳐요. 히트를 치다는 중원부원이구나. 히트를 합니다. 히트를 치다. 국립국어원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별의 브루스 번역하자면 그다음에 뭐 비의 브루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와야 노리꼬가 불러서 아와야 노리꼬가 향송 가수이다가 블루스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대전 블루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다 흘러 온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곡은 제가 못 부르겠고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곡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블루 노트를 썼다라고 이제 황문평 선생님께서 예. 강조했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부른다 이게 부른다가 아니라 부른다 그것도 희미한 옛 추억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추억이 예. 부른다 억과 부 다방의 푸른 꿈. 예. 노래를 못 불러서 듣는 분이 뭐야 무슨 말하는 거야 하실 줄 압니다만 원곡을 들어보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난영이 불렀죠, 이 노래. 이난영이 그렇죠. 부르고 예. 김혜송 작곡. 예.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만 가왕열정 이난영 편에 다방의 푸른 꿈이 나오니까요. 그거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블루노트죠. 네. 여기도 블루노트가 나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예, 이번에는 이제 조선과 일본만 왔다 갔다 하면 동아시아라고 우기기가 좀 그래서 네. 중화권으로 갑니다. 중화권에서도 아리랑이 유행했어요. 그럼요. 대만 아리랑입니다. 대만 아리랑. 예, 근데 이건 제목에는 또 가사에는 아리랑이 전혀 등장하진 않는데 네. 들으면 아리랑입니다. 제목은 한자로 사련야곡이라고 돼 있는데 네. 당시 대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읽지는 않았겠죠. 밤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렇죠. 노래. 예, 전형적인 유행가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把你光归途。
아리랑이네요. 예. 딱 곡조가. 뭐 딱 들으면 예. 알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곡이 사련야곡이라는 이 노래가 이제 시우란이라는 대만 가수에 의해서 193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처음 저도 들었을 적에 그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만 했던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던 게 이렇게 실물이 나오니까 뭐 저도 이 노래를 들어본 지 한 10년이나 됐을까? 그렇게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곡은 아니거든요. 대만에서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희귀한 음반이라고 그러니까 만약 골동시장에 나온다면은 값 좀 나갈 예. 그런 음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은 큰 히트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 하지만 조선의 이 민요이자 유행가에서 출발한 아리랑이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네. 조금은 더 떨어져 있는 대만까지도 어쨌든 갔다는 거는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역시 일본의 영향일까요? 예, 그게 뭐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니까 예. 그러니까 내지에서 이렇게 유행하니까 대만에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만의 아리랑 사련야곡은 조선과 대만의 직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그 가운데에 있는 거죠. 매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에서 골든 마스크의 아리랑이 처음 나온 게 그 빅타라는 음반 회사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만에서도 일본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만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조선에서 온 팀과 대만에서 온 팀이 뭐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마주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본에 있는 음반 뭐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전에 조선에서 누가 와서 이걸 해서 우리도 했더니 괜찮더라. 야, 니들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예. 근데 그 가사에 네. 아리랑의 원 가사의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 자체가 이제 연애하는 노래 네, 뭐 없는 이런. 것 같고 네. 작사자는 천따루 진달유라는 분인데 저번에 이 슈라는 노래 하나 들었죠? 네. 그 심산산이란 노래였습니다. 그 곡 작사가이기도 하고요. 작곡은 아니잖아요. 편곡. 예. 그래서 네. 거기는 왕푸라고 읽어야 되나요? 왕푸 편작이라고 써 있어요. 아마 이렇게 편곡에 해당하는 그 중문 표기인 것 같은데 편작. 이거를 이분 성함 말씀해도 되나요? 정창관의 아리랑. 아, 예, 예.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아리랑만 올리는 분이 예. 정창관의 아리랑. 5천 곡이 목표시라고. 거기에 거기에 왕복 편작이라고 써 있어요. 띄어쓰기를 잘못하셨구나. 왕복 편작인데 왕복 편작 이렇게 하셨구나. 진달류 사 왕복편 작. 이름이 왕복편이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네. 좀 알려주셨습니까 그분한테? 잘못하셨다고? 네, 혹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예. 가서 댓글 남겨서 예. 그냥 왕복이다. 외자 이름이다. 신 선생님이 직접 좀 알려주시지. 제가 하면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어서. 왜요? 제가 좀 글투가 좀 그렇다는 말을 가끔 들어서요. 어쨌든 그리고 몇 가지 추가하면은 저는 여기서 39년도에 음반이 나온 게 주목했는데 대만에서 유행가 황금 시대는 대충 37, 8년에 끝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전쟁이 터지잖아요. 중일 전쟁. 그래서 바다가 위험해져요. 네. 그래서 녹음하러 많이 못 갔다 들었어요. 한국은 한 41년까지는 가잖아요. 뭐 43년까지도 갑니다. 레코드만 따지면. 예. 근데 41년 되면 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나요? 수가 좀 줄기는 하죠. 근데 대만은 38년 정도 되면 이제 레코드는 많이 녹음을 못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39년도에 이때 특징이 좀 번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작이 위축되면서. 그래서 저번에 들었던 하일군제레 네. 그거의 대만어 버전도 나오는데 그것도 슈일로안이 부르고 왕복이 편작을 하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재미없으시죠?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네.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편작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한자인데 네. 일본, 조선, 대만, 중국, 상하이, 홍콩 조금씩 영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이런 논문을 제가 쓰는
이거 2편이 곧 나옵니다. 아, 네, 예. 네, 거기서도 좀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그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유튜브로 저희가 나올 때는요,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아, 예. 이걸 꼭 네. 좀 우리 신현준 선생님의 논문 가요곡의 해부학 1. 근대 조선과 일본에서 대중음악의 용어들에 대한 고찰. 네, 2편도 곧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음악. 예. 다음 음악 듣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자면은 일본 아리랑도 들었고 대만 아리랑도 들었고 네. 그럼 이제 어디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쪽은 대만, 네. 북쪽은 아, 만주. 그러니까 대만주, 요- 대만, 만주.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만주국의 아리랑 또는 중화민국의 장개석 중화민국의 네. 아리랑 이런 것도 들어보면 좋잖아요. 예. 근데 아쉽게도 못 찾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특히나 한국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단정은 못 하는데 왠지 있을 것 같고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있죠. 예. 그 중화민국 그쪽에도. 아리랑. 뭐. 니메일즈의 아리랑.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예. 음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못 찾았기 때문에 꽁 대신 닭이라고 예. 만주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음. 일단 근데 이 노래는 제목에 만주가 들어가고 아리랑이 들어가는데 일본 네. 노래예요. 아, 이거 너무 그 제국주의 냄새가 나는데요. 어쩔 수 맞습니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아리랑과 브루스가 만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어쨌든 동아시아의 역사가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노래도 일단 한번 좀 꽁 대신 닭이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그런 네. 측면에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목이 만주 아리랑. 예. 네. 가슴이 어느 가니 가득 걸어와 어머니 그리러 나 들어와 나
만주 아리랑, 네. 37년에 나온 거네요. 예, 뭐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해죠. 예. 뭐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수가 이제 야마나카 미유키라고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고요. 이 만주 아리랑도 그렇게 널리 알려진 곡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보다는 오늘날 일본보다는 한국에서도 주목하는 아리랑, 일본 아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아리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리랑이 이제 만주와 만나는 것은 일종의 대륙 멜로디라는 게 있거든요. 대륙 멜로디. 예, 그러니까 일본 대중음악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예. 여기서 대륙이라는 거는 만주, 또 중국, 뭐 더 나아가면 뭐 시베리아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본의 그 대륙 진출, 예, 침략 예. 이것과 결부된 그런 대륙의 어떤 정경을 유행가에 담아낸 그런 걸 이제 대륙 멜로디라고 해서 일본 대중음악사 책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또 일본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쓴 분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대륙 멜로디가 나름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는 특히 일본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조선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면 이슈였거든요. 그런 작품의 노래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만주 아리랑도 그런 뭐 결로 좀 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사련야곡 같으면 이제 완전히 사랑 노래로 변한 건데 2단계로 오면은 아리랑이 약간 그 군국의 어떤 도구로 사용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작사가를 찾아보고 가사는 못 찾았어요. 예. 안 나오더라고요. 듣고서 이렇게 체록을 하면 되는데. 저는 안 들리죠. 예. 거기까지는 못해서. 저는 읽는 일본어. 근데 세이고 시로토리 백조 성오라는 시인인데 1890년생인데 그 민중파 시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민중파면 뭐 경향시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좀 그런 민중의 삶의 섬세한 것을 묘사했다. 뭐 프로시인? 아니, 거기까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념적인 게 아니라 예. 어떤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서민의 어떤. 근데 반전시 사륙의 전당, 전쟁 반대하는 시 네. 그게 대표적이다라고 이제 그런 정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맥락을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작사한 사람이 그런 성향이면 이게 제국주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제국주의 찬성하는 사람도 예. 있어요. 표변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워낙 있어서. 많기 그렇죠. 때문에 있어서. 근데 이 가사를 지금 전혀 시급히 따야겠습니다. 가사는 이제 검색으로는 잘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수는요. 야마나카 미유키. 야마나카 미유키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 예. 그 다른 곡이 좀 유명하대요. 근데 그 곡이 저한테 중요하게 됐어요. 혼돈이 고꾸로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라는 그거 곡인데 되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 한국에서도. 진짜 한국에서 더 유명할 거예요. 이게 군대 소패라고 일본에서 군인들의 어떤 구전가요처럼 부른 노래가 있는데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소령 중령 대령은 따따따따. 그게 그거예요? 혼돈이 그거의 원곡 더듬어 가면은 그 노래가 그게 나옵니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김민기 선생님께서 그 공장의 불빛에서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그 멜로디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러네요. 혼돈이라는 곡이 나와요. 물론 이 곡도 사실 이때 그럴 때인데 창작과 편작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곡들이 꽤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가장 양 끝에 있는 예컨대 그 한국의 뭐 김일병 이런 식의 그 멜로디와 진짜 일본에 나온 그 야마나카 미유키의 노래를 바로 대조해 보면은 똑같지는 않죠. 뭔가 좀 다른 것 이질감도 느껴집니다. 자, 어쨌건 이제 조금 군국주의 냄새가 나는 이제 만주 아리랑 들었는데 예.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아리랑은 이제 완전 군국가요네요. 그렇죠. 예. 그 군국 아리랑의 뭐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국 아리랑입니다. 애국 아리랑. 제가 몇 년 전인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역시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네. 1942년이니까요.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이미 발발한 그 시점에서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고 태평양 전쟁이 아니고 현 문화체육부 장관이신 유인촌 선생께서 이명박 정부 때 대동아 전쟁이라고 예, 국회에서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동아 전쟁. 예, 예. 그때 나온 곡인데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애국이 말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선명하죠. 가사도 부분 들리는 뭐 100%다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아리랑이라는 거죠. 이 애국 아리랑은 작곡자 표기가 없어요. 뭐 당연한 것이 이제 오늘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아리랑, 영화 주제가 아리랑을 느릿하게 예. 그리고 이른바 식임새 창법에서 이 전통음악 특히 서도소리 창법을 굉장히 많이 가미해서 불렀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은 같은 곡인가 싶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같은 맥락의 멜로디 진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홍규 아리랑이 26년에 뭐 민족의 뭐 이런 것과 결부되는 반면에 같은 예. 멜로디가 좀 변형은 많이 됐지만은 한 20년도 지나기 전에 이제 궁극의 예. 논리와도 접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가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박영호가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북 작사가 박영호.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사실 박영호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이렇다한 큰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좀 궁금한 게 만약에 조명암처럼 오래오래 살아서 북한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면은 조명암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이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식민지 시절의 그런 일종의 과오를 북한에서 사실 제대로 평가를 안 했거든요. 청산을 안 했거든요. 박영호도 뭐 일찍 죽긴 했지만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궁극가요를 가사를 많이 썼나요? 박영호, 조명암이? 뭐 일단 조명암이 거의 전체 3분의 2 이상을 썼고 박영호도 그 다음 정도로는 썼죠. 예. 근데 뭐 북한 정권에서 조명암에 대한 어떤 일체의 어떤 그런 예, 뭐 그런 건 없었다는 없으니까. 거죠. 예. 애국 아리랑 예. 들으면서 우리 신 선생님 방송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애국 아리랑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구려 서백리 하던 놀이에 밤새는 이만 장날에 동지 딸이냐 세상 하늘에다 명주치를 비며 사랑했다 하다고 애국의 글자 아리랑 아라리여
여기로 구려 어그러 휘든 안개서 장고봉 상봉에 대화성 댁에서 청때미가 배랑지고 넘는 고개니 대동아 대동봉에 병화가